어느 날 저녁 교통사고로 인한 인생이 바뀐 한 남자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실제 사항을 각색하여 만든 영상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비는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다. 회색 구름이 서울 외곽의 좁은 도로를 눌러짓듯 낮게 깔려 있었고 거리는 젖은 아스팔트 냄새로 가득했다. 강민수는 가구 공방 앞에 세운 낡은 트럭에 마지막 주문품을 싣고 있었다. 손바닥에 박힌 오래된 굳은 살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다. 비닐로 감싼 원목 식탁이 흠뻑 젖지 않도록 서둘러 문을 닫으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걸로 오늘도 끝이다. 집에 가서 따뜻한 국물 먹어야지. 운전석에 앉자마자 낡은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흘러나왔다. 라디오에선 오래된 트로트가 흘렀고 민수는 무심히 허밍을 따라했다. 빗방울이 앞유리에 부딪히며 부서졌다.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시야를 만들어냈지만 도로 위는 여전히 미끄럽고 흐릿했다. 그때였다. 커브길을 돌자 맞은편에서 눈부신 헤드라이트가 번개처럼 파고들었다. 속도가 너무 빨랐다. 민수의 심장이 순간 움찔했다. 뭐야?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젖은 노면은 그를 배신했다. 트럭이 옆으로 미끄러지며 비명 같은 타이어 소리를 냈다. 맞은편 차량의 전면부가 점점 커지더니 쿵! 귀를 찢는 충격음,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모든 감각이 순식간에 꺼져버렸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그는 희미한 빛을 보았다. 온몸이 얼음물 속에 가라앉은 듯 무겁고 숨이 가슴 어딘가에서 걸려 올라오지 않았다. 어쩌다 눈꺼풀이 조금 열리자 하얀 천장이 보였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찌르는 듯 날카롭게 번졌다. 환자 의식 없음. 맥박 약합니다. 멀리서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다시 눈을 떴을 땐 병실이었다. 살균제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오른쪽 귀엔 심전도 기계의 삑 하는 일정한 소리가 맴돌았다. 침대 옆 의자에는 윤정이가 앉아 있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였다. 얼굴은 화장을 하지 않아 창백했고 머리칼 몇 가닥이 이마에 붙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감정이 잘 읽히지 않는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들어왔다. 진료 차트를 보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외상성 뇌손상입니다. 식물 상태로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회복 확률은 1%도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병실의 차가운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정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글썽이는 듯 보였지만 그 안에 깃든 건 슬픔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의사가 나간 뒤에도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밤이 깊어 병실 불빛이 더 희미해졌을 때 간호사가 조용히 퇴근 준비를 했다. 복도엔 먼 발자국 소리가 번졌다. 정희는 주변을 살피더니 민수의 손을 가볍게 내려놓고 몸을 숙였다. 그녀의 얼굴이 그의 귀 바로 옆까지 내려왔다. 숨결이 따뜻하게 닿았다. 민수 씨 편히 가요. 이렇게 누워만 있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그리고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민수의 눈꺼풀 아래에서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뭐라고? 편히 가라고? 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다. 목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온몸이 철창 안에 갇힌 듯했다. 정희는 다시 말했다. 당신 고생 그만하고 나도 이제 좀 살게 해줘요. 그 말은 칼날이 되어 그의 가슴을 천천히 베어냈다. 민수의 의식 한가운데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는 모든 소리를 또렷하게 듣고 있었다. 간호사의 발걸음, 복도의 기계음, 심지어 창밖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까지. 그리고 아내의 말. 나는 살아있다. 나는 듣고 있다. 그러나 그 진실을 그녀는 몰랐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눈을 감았다. 마치 하루의 의무를 다한 듯 평온한 얼굴이었다. 민수의 가슴 속에서는 전혀 다른 파도가 치고 있었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배신감. 왜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우리는 30년을 같이 살았잖아. 내가 힘들게 공방을 키울 때 내가 옆에서 도와줬잖아. 그건 다 가짜였어? 심장 박동이 빠르게 뛰었다. 기계음이 조금 빨라졌다가 곧 다시 안정됐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래. 내가 깨어나야 해. 그래야 묻고, 그래야 밝혀낼 수 있어.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울지는 그때의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그 밤 병실 창밖의 빗소리는 이제 그에게 단순한 빗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끝내라는 아내의 속삭임과 함께 결코 잊지 못할 밤의 배경음이 되어버렸다. 병실의 하루는 기계음과 함께 시작되고 기계음과 함께 끝났다. 삑삑하는 심전도 소리, 자동 주사기의 낮은 전자음, 그리고 가끔 간호사가 바퀴 달린 카트를 끌고 지나가는 소리. 시간은 여기에선 느리게 그러나 잔혹하게 흘렀다. 정희는 하루 걸러 한 번씩 병원에 왔다. 올 때마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었다. 의료진 눈에는 한결같이 지켜주는 아내였을 것이고 간병인 눈에는 무표정하고 말수적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그 눈빛은 서늘했다. 그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지만 아내가 다가오면 공기의 온도가 변하는 걸 느꼈다. 목덜미로 스미는 차가운 기운, 숨소리의 간격, 발소리의 리듬. 어느 오후 비가 오락가락하던 날이었다. 간호사가 병실을 비우자 정희는 자리에서 몸을 숙여 그의 귀 가까이 다가왔다. 민수 씨, 숨결이 귓불 근처에 스쳤다. 이렇게 사는 거 우리 둘 다 지옥이에요. 그 말은 나지막했지만 분명하게 그의 의식을 때렸다. 지옥? 그럼 난 뭐가 되지? 그녀는 이어서 속삭였다. 편히 가요. 그러면 나도 당신도 끝낼 수 있어. 민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으스러졌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다. 아니, 나는 살고 싶어. 아직 할 일이 있어. 하지만 목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혀는 모래알을 삼킨 듯 무거웠다. 그의 몸은 철창 안에 가둬진 짐승처럼 갇혀 있었다. 며칠 뒤 정희는 평소보다 늦게 병실에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화장이 되어 있었고 입술엔 옅은 립스틱이 발라져 있었다. 손에는 스타벅스 로고가 찍힌 컵이 들려 있었고 그 향은 병실 공기와 어울리지 않게 달콤했다. 의자에 앉은 그녀는 무심하게 말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이랑 점심을 먹었어요. 병원 근처 새로 생긴 카페 있거든. 그 말에는 아무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민수의 귓가에는 그 다른 사람이라는 단어가 오래 남았다. 그날 밤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민수는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귀를 세웠다. 응, 조금만 더 기다려. 그 사람 오래 못 버틸 거야. 목소리는 낮고 달콤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잠시 침묵 뒤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다. 응, 알았어. 나도 조심할게. 민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 사람 오래 못 버틴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지? 그는 어렴풋이 눈앞에 그림을 그렸다. 정희와 낯선 남자가 카페 구석에 앉아 있는 장면.
그 남자의 손이 그녀의 손등 위에 놓이고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그 상상만으로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러나 그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마치 꿈속에서 괴물에게 쫓기는데 발이 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창밖엔 낙엽이 떨어지고 병실 창문으로 부는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다. 정희는 여전히 와서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예전의 온기가 없었다. 마치 습관처럼, 의무처럼 잡는 손. 그녀가 앉아 있는 동안 그는 세상 모든 촉각과 청각을 그녀에게 집중했다. 그날도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민수 씨, 나 힘들어요. 당신이 이렇게 오래 버티면 나도 같이 무너져요. 그 말은 한숨과 함께 흘러나왔지만 한숨 속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민수의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아, 그렇구나.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사라지는 거구나. 그 깨달음은 비수가 되어 깊숙이 꽂혔다. 밤이 깊었다. 병실의 형광등이 꺼지고 복도의 조명만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빛났다. 민수는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래, 나는 살아남을 거다. 이 모든 걸 기억할 거다. 그의 의식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는 잊을 수 없는 흉터처럼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흉터는 언젠가 칼날이 되어 그녀에게 되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창밖의 하늘은 낯빛이었다. 겨울로 넘어가는 문턱, 병실 창틀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히터는 꺼져 있었다. 민수의 몸은 여전히 침대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귀는 열려 있었고 머릿속은 또렷했다.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낯선 발소리가 들어왔다. 구두의 굽소리가 짧고 일정했다. 민수의 시야는 흐릿했지만 그림자 하나가 곁으로 다가오는 걸 느꼈다. 곧 낮고 부드러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민수 씨. 그 목소리엔 묘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치고 지나치게 익숙한 톤이었다. 민수는 속으로 물었다. 넌 누구지? 정희가 곧장 대답했다. 민수 씨, 이분이 병원비 좀 도와주겠다고 했어. 아들처럼 생각하면 돼. 말끝에 웃음이 섞였는데 그 웃음은 예전 그가 알던 부부 사이의 웃음이 아니었다. 낯설고 부드럽지만 이물감이 강하게 느껴지는 웃음. 남자는 침대 옆으로 다가와 인사하는 듯 허리를 굽혔다. 민수는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손길이 아내 쪽으로 향하는 기운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남자의 손이 민수의 손이 아닌 정희의 손을 감싸쥐었다. 아주 짧은 정적 뒤 두 사람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민수의 존재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듯 병실 공기를 가볍게 만들었다. 하지만 민수의 가슴 속에서는 천둥이 치고 있었다. 아들처럼? 아니, 너는 그녀의.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정희가 작게 대답했다. 나도 알아. 하지만 가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 남자가 낮게 웃었다. 그럴 땐 나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계획 생각하고. 민수의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빠르게 연결됐다. 계획, 버티면 우리. 그건 결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자신의 죽음이 놓여 있을 가능성이 너무도 높았다. 며칠 후, 남자는 또다시 병실에 왔다. 이번에는 커피향이 진하게 풍겼다. 정희는 커튼을 절반쯤 닫았다. 민수의 시야엔 회색 커튼의 그림자만 보였다. 그러나 귀는 여전히 열려 있었다. 커튼 뒤에서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였다. 남자가 말했다. 이거면 충분해. 도장만 찍으면 돼. 정희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민수 씨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그땐 바로 진행할 거야. 민수의 심장이 2번, 3번 크게 뛰었다. 심전도 기계의 삑 소리가 순간 빨라졌다. 정희가 다급히 말했다. 쉿, 조용히 해요. 기계가 다 듣잖아. 그 말에 남자가 숨을 죽였다. 그날 밤 민수는 혼자 남겨졌다. 천장의 불빛은 꺼지고 창밖에서는 간헐적으로 바람이 휘몰아쳤다. 그는 머릿속에서 낮에 들은 모든 문장을 반복했다. 버티면 돼요. 계획 도장만 찍으면 돼.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이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할 순간을.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걸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수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깨어나야 한다. 이 감옥 같은 몸에서 나가서 세상에 이 모든 걸 밝혀야 한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결심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을 다시 깨우는 건 산을 옮기는 것과 같았다. 그는 이제 막 길고 험한 싸움의 초입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절을 몇 번이나 바꿔야 하는 싸움이 될 터였다. 밤은 병실을 더욱 고립된 섬처럼 만들었다. 유리창 너머로는 도로의 가로등 몇 개가 희미하게 빛났고 그 사이로 가끔 자동차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병실 안은 심전도 기계와 산소호흡기 그리고 희미한 소독약 냄새만이 함께했다. 민수는 그 모든 소음을 거르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쿵쿵 살아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아내와 그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서 반복 재생됐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바로 진행할 거야. 그 문장들은 독처럼 천천히 퍼지며 그의 정신을 잠식했다. 그는 이제 분노만으로는 이 지옥에서 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 분노를 무기처럼 다듬어야 해. 감정에 휩쓸리면 지는 거다. 그날부터 민수는 움직임 훈련을 시작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루 수십 번, 수백 번. 처음 목표는 눈꺼풀 하나였다. 올려라 올려라 속으로 명령을 내리지만 눈꺼풀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몇 분이 지나면 이마 근육이 욱신거렸고 온몸이 지쳐 숨이 가빠졌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눈꺼풀 훈련이 끝나면 손가락으로 옮겨갔다. 가장 움직이기 쉬울 것 같은 오른손 약지에 모든 의식을 집중했다. 심장 박동에 맞춰 속으로 리듬을 세며 근육에 신호를 보냈다. 움직여라 움직여라. 처음에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 그러나 그 무반응조차도 그는 기록하듯 머릿속에 새겼다. 재활치료사가 들를 때마다 그는 조금 더 반응이 없는 환자처럼 행동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내와 그 남자가 자신을 완전히 무력하다고 믿게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클수록 자신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의 충격은 더 클 테니까. 밤마다 민수는 머릿속에서 상상을 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손을 움켜쥔 채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 그 장면 뒤에는 아내의 놀란 얼굴, 남자의 당황한 눈빛이 겹쳐졌다. 그 상상은 그를 지치게 했지만 동시에 살아있게 했다. 어느 날 창밖에 눈이 내렸다. 간병인이 창문을 조금 열자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민수는 그 찬 공기가 피부를 스치는 감각을 느꼈다. 그 순간 작은 깨달음이 왔다. 감각은 아직 살아있다. 그렇다면 가능하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더 강하게 손가락에 힘을 모았다. 손끝에서 미세한 진동이 전해졌다. 그건 움직임이라기보다 근육이 깜빡하고 깨어난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려 기계음이 빨라졌다. 간호사가 달려와 상태를 확인했다. 아직은 큰 변화 없습니다. 민수는 속으로 웃었다. 그래, 아직은. 며칠 뒤 그는 다시 시도했다. 이번엔 조금 더 명확했다. 손가락 관절이 종이장처럼 미세하게 접혔다 펴졌다. 그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승리였지만 민수에겐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된다. 내 몸은 내 말을 듣는다. 그는 이제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복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몸의 회복은 곧 복수의 이행 연습이었다. 그가 다시 걷고 말하고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그들의 종말이 될 터였다. 아내는 여전히 병실에 와서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여전히 의무적이고 따뜻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는 그 손을 잡히게 두었다. 속으로는 이렇게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정희. 내가 생각하는 끝은 곧 내 시작이 될 거다. 그의 눈꺼풀 아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다. 이건 깨어남의 신호, 그리고 전쟁의 서막이었다. 봄의 햇살이 병실 창문 너머로 스며들었다. 하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은 차갑던 겨울 내내 느끼지 못했던 온기를 품고 있었다. 민수는 이미 작은 움직임을 며칠째 성공시키고 있었다. 손가락, 발가락, 눈동자 그는 매일 그 범위를 조금씩 넓혀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연기를 하고 있었다.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그날 오전 간호사가 루틴처럼 환자 상태를 확인했다. 잠깐만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분명히 움직였어요. 그 소리에 다른 간호사와 의사가 달려왔다. 의사가 손전등을 꺼내 민수의 눈에 빛을 비췄다. 동공 반응 있습니다. 그 말이 병실 공기를 단번에 바꿨다. 정희가 허둥지둥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여보, 들려요? 민수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세상이 번쩍 빛을 토해내며 시야 속으로 밀려왔다. 그리고 정희의 얼굴이 보였다. 1년 만의 얼굴이었다. 그동안 꿈속에서 수없이 떠올렸던 그 얼굴. 그는 그 얼굴이 반가워야 했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 느껴진 건 차가운 전율이었다. 그래,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기적이야, 당신이 돌아왔어. 그 말은 감격에 젖은 듯 했지만 민수는 그 울음 속에 깔린 당혹과 두려움을 읽었다. 그녀의 시선은 그를 향했지만 눈동자의 초점은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민수는 입술을 아주 조금 움직였다. 여보. 목소리는 모래를 삼킨 듯 거칠었지만 병실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다. 정희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민수는 속으로 대답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그 후 며칠간 민수는 집중 재활 치료를 받았다. 걷는 건 아직 멀었지만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회복 속도가 빨랐다. 의사들은 놀라운 회복력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 기적 뒤에는 1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 숨겨온 절박한 훈련이 있었다. 정희는 병실에 자주 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와 달리 더 많은 말을 했다. 당신 깨어나서 너무 다행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피식 웃었다. 힘들었다고? 넌 내가 죽기만 기다렸잖아.
한 번은 정희가 병실 창문을 닫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새 출발할 수 있겠네. 그 말이 민수의 귀에 닿는 순간 그는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은 환자의 나약한 눈빛이 아니라 아주 깊고 단단한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정희는 그 눈빛에 순간 주춤했다. 그러나 곧 억지 미소를 지었다. 왜 그렇게 봐? 민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냥 내가 반가워서. 그 한마디 뒤에 감춰진 의미를 그녀는 알 리 없었다. 밤이 되자 민수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다.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들려왔다. 그는 생각했다. 이제 내가 깨어났다는 걸 그 남자도 알게 되겠지. 아내와 내연남이 느낄 공포와 혼란을 떠올리자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지금은 연기를 계속할 시간이라고. 완전히 회복했다는 걸 감추고 그들의 경계심을 풀어야 한다고. 그래야만 진짜 복수의 칼날을 숨길 수 있다고. 며칠 뒤 재활병동으로 옮기기 전 마지막 날이었다. 정희는 병실 문 앞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민수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다. 응, 생각보다 회복이 빨라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아니야, 아직은 기억도 가물가물한 것 같아. 천천히. 그녀의 말 끝에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속삭였다. 그래, 계속 그렇게 믿어. 내가 기억을 못한다고, 내가 약하다고. 그는 이제 복수의 무대가 천천히 준비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재활병동으로 옮겨온 첫날, 민수는 창문이 넓은 2인실로 들어왔다. 벽 한쪽은 흰색, 다른 쪽은 햇살이 길게 들어오는 큰 창. 의료진은 그를 놀라운 회복 환자라 부르며 매일 운동량을 늘려갔다. 하지만 민수에게 재활은 단순히 몸을 회복하는 과정이 아니었다. 이건 복수의 체력 훈련이다. 그는 여전히 기억이 흐릿한 환자처럼 행동했다. 사고 전 일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목소리를 떨고 눈을 피하며 때로는 같은 질문을 2번 했다. 의사와 간호사는 외상 후 기억 손상이라고 믿었고 정희 역시 안심한 듯 했다. 그러나 민수의 머릿속은 놀랍도록 맑았다. 1년 동안 들은 대화와 단어들을 날짜별로 정리했고 병실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말투와 표정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기억을 증거로 변환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첫 번째 도구는 스마트폰이었다. 재활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면 침대 옆 서랍에 몰래 넣어둔 오래된 폰을 꺼냈다. 그 폰은 사고 전 쓰던 것이었지만 SIM 카드는 빼고 와이파이만 연결했다. 녹음 앱을 열고 침대 머리맡에 둔 채 낮잠을 자는 척했다. 며칠 뒤 기회가 왔다. 정희가 남자와 통화하며 병실에 들어왔다. 문을 닫았지만 민수는 눈을 반쯤 뜨고 호흡만 고르게 유지했다. 응, 아직은 별일 없어. 근데 회복이 빨라서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남자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타고 희미하게 들렸다. 그럼 서류는? 그건 그대로 두고 있어. 아직 타이밍이 아니야. 민수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빨간 녹음 표시가 선명하게 빛났다. 2번째 도구는 카메라였다. 재활치료실 한쪽에는 환자들이 쓸 수 있는 태블릿이 있었다. 민수는 운동 기록을 찍겠다는 핑계로 태블릿의 카메라 기능을 켰다. 그리고 화면을 뒤집어 거울처럼 쓰며 뒤편에 비친 복도와 방문객들을 관찰했다. 며칠 후 그는 태블릿에 찍힌 영상 속에서 정희와 남자가 병실 앞에서 서류를 주고받는 장면을 발견했다. 그 짧은 클립을 클라우드에 저장하며 민수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그래, 이제 한 조각씩 모아가자.
그는 법률구조공단에도 연락했다. 재활치료를 돕는 사회복지사에게 부탁해 의료보험 청구 상담을 한다며 전화를 연결한 것이다. 실제로는 배우자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 압박과 보험 사기 가능성에 대해 간단한 자문을 받았다. 전화기 너머 상담사는 차분히 말했다. 직접적인 발언, 금전적 동기, 계획성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녹취, 영상, 서류 가능한 모든 걸 모으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료는 이미 모이기 시작했다. 정희는 여전히 그를 힘없는 남편으로 대했다. 당신 없을 때 집도 수리하고 병원비도 겨우 마련했어. 그 말에 민수는 미소 지었다. 고생했네. 그러나 속마음은 차가웠다. 그 돈이 누구와 어떤 거래로 마련된 건지 곧 알게 될 거다. 밤이 되면 그는 증거 파일을 USB에 옮겨 침대 밑 상자에 숨겼다. 그 상자 안에는 재활운동 기록 노트도 함께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회복일지였지만 그 안엔 날짜별 사건 정리와 대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어느 날 정희와 남자가 재활병동 근처 카페에서 만나는 장면이 포착됐다. 민수는 휠체어를 타고 산책을 나간 척 카페 앞을 지나쳤다. 그리고 테이크아웃 주문을 하는 사이 자동문 바로 옆 테이블에 녹음이 켜진 폰을 내려놓았다. 돌아와 파일을 확인했을 때 그는 숨을 삼켰다. 기념일 즈음이면 사람들이 모이잖아. 그때 하면 깔끔해. 남자의 목소리였다. 정희가 대답했다. 그래, 그때 모든 걸 끝내자. 민수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심장 박동이 가속했지만 그는 최대한 호흡을 가라앉혔다. 그래, 기념일. 좋아. 내가 준비한 무대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주마. 민수는 이제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느꼈다. 그는 연기를 이어가면서도 몸의 회복 속도를 조금 더 높였다. 의사와 간호사가 믿기 힘든 회복력이라 감탄할 때마다 그는 속으로 웃었다. 이건 회복이 아니라 복수의 리허설이야. 봄의 햇살이 병실 창문 너머로 스며들었다. 하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은 차갑던 겨울 내내 느끼지 못했던 온기를 품고 있었다. 민수는 이미 작은 움직임을 며칠째 성공시키고 있었다. 손가락, 발가락, 눈동자 그는 매일 그 범위를 조금씩 넓혀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연기를 하고 있었다.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그날 오전 간호사가 루틴처럼 환자 상태를 확인했다. 잠깐만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분명히 움직였어요. 그 소리에 다른 간호사와 의사가 달려왔다. 의사가 손전등을 꺼내 민수의 눈에 빛을 비췄다. 동공 반응 있습니다. 그 말이 병실 공기를 단번에 바꿨다. 정희가 허둥지둥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여보, 들려요? 민수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세상이 번쩍 빛을 토해내며 시야 속으로 밀려왔다. 그리고 정희의 얼굴이 보였다. 1년 만의 얼굴이었다. 그동안 꿈속에서 수없이 떠올렸던 그 얼굴. 그는 그 얼굴이 반가워야 했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 느껴진 건 차가운 전율이었다. 그래,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기적이야, 당신이 돌아왔어. 그 말은 감격에 젖은 듯 했지만 민수는 그 울음 속에 깔린 당혹과 두려움을 읽었다. 그녀의 시선은 그를 향했지만 눈동자의 초점은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민수는 입술을 아주 조금 움직였다. 여보. 목소리는 모래를 삼킨 듯 거칠었지만 병실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다. 정희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민수는 속으로 대답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그 후 며칠간 민수는 집중 재활 치료를 받았다. 걷는 건 아직 멀었지만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회복 속도가 빨랐다. 의사들은 놀라운 회복력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 기적 뒤에는 1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 숨겨온 절박한 훈련이 있었다. 정희는 병실에 자주 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와 달리 더 많은 말을 했다. 당신 깨어나서 너무 다행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피식 웃었다. 힘들었다고? 넌 내가 죽기만 기다렸잖아. 한 번은 정희가 병실 창문을 닫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새 출발할 수 있겠네. 그 말이 민수의 귀에 닿는 순간 그는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은 환자의 나약한 눈빛이 아니라 아주 깊고 단단한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정희는 그 눈빛에 순간 주춤했다. 그러나 곧 억지 미소를 지었다. 왜 그렇게 봐? 민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냥 내가 반가워서. 그 한마디 뒤에 감춰진 의미를 그녀는 알 리 없었다. 밤이 되자 민수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다.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들려왔다. 그는 생각했다. 이제 내가 깨어났다는 걸 그 남자도 알게 되겠지. 아내와 내연남이 느낄 공포와 혼란을 떠올리자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지금은 연기를 계속할 시간이라고. 완전히 회복했다는 걸 감추고 그들의 경계심을 풀어야 한다고. 그래야만 진짜 복수의 칼날을 숨길 수 있다고. 며칠 뒤 재활병동으로 옮기기 전 마지막 날이었다. 정희는 병실 문 앞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민수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다. 응, 생각보다 회복이 빨라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아니야, 아직은 기억도 가물가물한 것 같아. 천천히. 그녀의 말 끝에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속삭였다. 그래, 계속 그렇게 믿어. 내가 기억을 못한다고, 내가 약하다고. 그는 이제 복수의 무대가 천천히 준비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결혼 30주년 기념일 아침, 민수는 침대 옆에 놓인 정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색 재킷과 은은한 줄무늬 셔츠, 그리고 사고 이후 처음 신는 가죽 구두.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약간 여위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오늘이다. 1년 동안 귀로 주워 담은 독, 손끝으로 모아온 증거, 머릿속에 그린 모든 장면이 오늘을 향해 달려왔다. 거실에는 음식 냄새가 풍겼다. 정희는 평소보다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 대신 행사 주인공의 여유가 있었다. 여보, 이렇게 준비까지 하다니 감동이네. 민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 덕분이지. 그 웃음 속에 숨어있는 비수를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가족, 친척, 거래처 사람들, 동네 이웃까지 20명 남짓. 식탁 위에는 고기, 전, 잡채, 과일, 케이크가 빼곡했다. 사람들은 민수의 회복을 축하하며 잔을 부딪혔다. 살아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게 기적이지, 기적. 정희는 그 말들 속에서 환하게 웃었다. 그러나 민수는 웃음 뒤에서 가슴속 심장이 북을 치듯 울리는 걸 느꼈다. 식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손님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잠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리모컨을 눌렀다.
거실벽에 걸린 대형 TV 화면이 켜졌다. 처음에는 가구 공방에서 작업하는 그의 모습이 나왔다. 손님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화면이 전환되자 박수는 멈췄다. 병실 천장의 흰빛, 커튼, 그림자, 그리고 편히 가요.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지옥이야. 정의의 음성이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뚝 끊긴 듯 조용해졌다. 정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오해야. 그러나 화면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영상은 카페 한 구석에서 남자와 웃으며 대화하는 정의였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완전히 죽어야 보험이. 남자의 목소리와 커피잔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흘렀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정의로 쏠렸다. 속삭이던 목소리들이 거친 숨결처럼 번졌다. 저게 무슨 말이야? 보험? 죽어야? 마지막 영상이 재생됐다. 재활병동 복도 앞 정의와 남자가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 기념일 즈음이면 사람들이 모이잖아. 그때 하면 깔끔해. 남자의 목소리였다. 정의가 대답했다. 그래, 그때 모든 걸 끝내자. 영상이 끝나자 거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1년 동안 저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떨림이 없었다. 죽으라는 말 대신 살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정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저건 다 조작이야. 당신 왜 이런 걸? 민수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조작이라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를 바보로 만드는 거야. 그 순간 한쪽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났다. 정의의 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노려봤다. 언니, 이게 사실이야? 정의는 입술을 달달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축하 자리의 공기가 아니었다. 그건 폭풍 직전에 숨막히는 정적이었다. 민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잔에 남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 물맛은 1년 전 사고 이후 처음 느끼는 해방의 맛이었다. 이제 무대는 끝났다. 다음은 법과 세상이 심판할 차례다. 기념일 폭로가 있은 지 보름 후 서울지방법원 제302호 법정. 탁자 위에 놓인 서류철들이 무겁게 눌려 있었다. 민수는 휠체어에 앉아 방청석과 피고인석을 번갈아 바라봤다. 피고인석에는 정의와 그 남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둘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서로를 보는 눈빛엔 이미 균열이 가 있었다. 재판장은 서류를 들여다보다 고개를 들었다. 피고인 윤정희, 김도현, 보험금 편취 미수, 살인 미수, 그리고 사기죄 혐의로 기소된 바. 검사는 차분하게 증거를 제시했다. 병실 녹취 파일, 카페 영상, 서류 전달 장면, 그리고 날짜별 메모. 그 모든 것이 민수가 1년 동안 목숨을 붙들고 모아온 결과였다. 정의 측 변호사는 농담과 과장이었을 뿐이라 주장했다. 의도적으로 생명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보험금 이야기도. 그러나 검사가 즉각 끊었다. 피고인의 발언은 농담으로 보기엔 구체적이고 반복적입니다. 그리고 서류는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였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났다. 민수는 그 순간 눈을 감았다. 그 1년 동안의 모든 밤과 낮이 스쳐갔다.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모든 걸 들었다. 눈을 뜨자 정의의 눈빛이 그를 향했다. 그 눈엔 원망과 두려움 그리고 아주 옅은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피고인 윤정희 징역 7년. 피고인 김도현 징역 8년. 그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의 공기가
확 달라졌다. 정희는 고개를 떨궜고 김도연은 이를 악물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숨은 자유의 공기였지만 그 속엔 서늘한 허무도 섞여 있었다. 끝났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그날 저녁 민수는 공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오래 방치된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작업대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공구들은 녹이 슬기 시작했다. 그는 걸음을 옮겨 대패를 들었다. 칼날을 갈 때 나는 스윽 소리가 고요를 갈랐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1년간 들었던 심전도 기계음과 겹쳐졌다. 며칠 후 오래된 단골이 찾아왔다. 민수 씨,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다시 주문 좀 맡겨도 되나?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천천히 하나씩 해봅시다. 그 웃음은 진심이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 밤이 되자 그는 작업대에 앉아 나무 조각 하나를 깎기 시작했다. 문짝 안쪽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작은 글자를 새겼다. 살아라. 그리고 기억하라. 그러나 결국 너 자신을 위해 용서하라. 그 글자를 새기며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건 복수를 넘어선 다시 사는 것이라는 걸.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다. 그 바람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민수는 천천히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다. 심전도 기계 대신 나무 냄새와 바람 소리가 가득한 공간에서,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자신에게 속삭였다. 다시 사는 거다, 민수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실제 있는 사항을 각색하여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